자,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회계사 1차 문제, 자, 강평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에 나온 사항은 재무제표 표시기준서와 관련된 사항이었죠. 자, 재무제표 표시기준서에는 크게 일반 원칙이란 것이 있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주로 학습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표시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역은 뭐니 하더라도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시험에서도 그 내용이 제시가 됐었죠.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사항은 자산부채의 유동 비유동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였습니다. 자, 가번부터 마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주로 부채 쪽에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사항이,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 그 구분 기준일이 언제가 될 것이냐, 항상 보고기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자, 1번 내용입니다. 가번이죠. 보고기한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이미 보고기간 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고기간 말 이전에 이게 해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비유동 처리가 되겠지만, 보고기간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해소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보고기간 말 현재 이 사건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유동항목으로 분류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발행 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이 부분이 틀렸던 거죠. 얘는 무조건 유동이었습니다. 일단 가번이 틀렸던 내용이었고, 자, 나번입니다. 기업이 재무상태표 유동과 비유동,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 구분해서 표시하는 경우, 이건 무조건 기억하십시오. 법인세 회계 자체를 모르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유동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었죠. 유동 항목으로 분류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일단 가번하고 나번은 틀렸습니다. 자, 답은 유동자산은 보고기한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과 같이 정상 영업주기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자, 우리가 유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셋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현금화된다. 또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상 영업주기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본에 해당한다. 그래서 셋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을 한다면 얘는 유동항목으로 분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재고자산, 매출 채권 등등이 운전자본을 구성하는 거죠. 따라서 이 운전자본은 기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유동항목으로 처리가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맞네요. 자, 4번입니다.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요. 4번 원래 결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고 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이 전에 장기로 차환할 약정 또는 지급 기회를 장기로 재조정할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 하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게 3년 만기 차입 등등이 발생을 했을 때 최초 빌렸을 때는 장기 차입금 비유동 항목이다. 1차 년도 말 역시 아직까지 2년이 남았으니까 비유동 항목이다. 하지만 2차 년도 말이 된다면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게 될 거니까 유동성 대체가 필요하게 되겠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네요. 자, 따라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사항으로 가도록 하죠. 자, 2번부터는 이제 재고자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뭐 재고자산 쪽에 말씀드릴 때마다 재고자산에서 1차 문제에서 흔히 출제되는 몇 가지 영역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말재고 포함 여부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적합법 평가, 그리고 단독적으로 본다면 소매제고법, 이런 부분들이 매년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들이 다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대한의 엑셀런만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실사금액은 353만 원이고 추가로 고려할 사항들을 고려해서 아마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는 유형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금액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기말 창고에 보관 중인 원가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제시된 금액은 354만 원의 금액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자, 대한은 엑실년 12월 초 50만 원을 민국으로부터 차입하고 담보로 원가 60만 원의 재고자산을 정했다. 담보 제공자산은 무조건 내가 통제하는 자산이다. 나의 재고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창고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미 카운트가 됐으니까 추가적인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담보를 제공하는 상대방한테 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재고니까 포함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엑실년 말 현재 주식회사 민구의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 내 건데 남의 창고에 보관되고 있으니까 내 것으로 카운트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담보 제공 자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떤 금액을요? 기말 재고, 재고 자산은 원가로 측정을 합니다. 따라서 원가 금액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나머지 사항으로 갑시다.
자, 나머지는 대한은 엑셀리언 10월 초 거래처에 원가 50만 원의 상품을 65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즉시 인도한다. 이 계약에 따른다면 대한이 해당 상품을 엑셀리언 12월 말까지 70만 원에 재매입할 수 있다. 재매입 약정이 체결돼 있어요. 게다가 기업한테 콜옵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익기준서에서 공부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얘는 콜옵션 만기가 될 때까지는 통제가 넘어가지 않아서 나이 재고에 포함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자, 해당 콜옵션은 12월 말에 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콜옵션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상대방한테 통제가 이전되고 끝나겠죠. 자, 따라서 이 사항은 콜옵션이어서 내 거긴 한데 만기가 이미 돼버렸으니까 권리가 소멸함에 따라서 나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대한은 엑셀리언 12월 1일 거래처 원가 100만 원의 상품 인도 판매 대금은 12월 말부터 매월 말일에 30만 원씩 4개월에 걸쳐 해야 한다. 이런 거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와의 판매가 발생을 한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판매 또는 인도일에 상대방한테 통제가 넘어갔다라고 간주를 할 수밖에 없죠. 돈을 언제 받는지는 사실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어요. 자, 따라서 할부 판매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도 나의 재고 자산과 상관없다. 자, 다음입니다. 대한은 거래처로부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원가 23만 원의 상품을 매입했다. 그럼 배에 실리자마자 내 거란 얘기죠. 이런 거 나왔을 때 일단 선적지 조건이냐 도착지 조건이냐 또는 매입이냐 판매냐 이거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요.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지 않더라도 나의 재고 자산을 포함하셔야 되겠죠. 엑셀리언 12월 28일에 이미 선적되었고요. X 2년도에 입고됐으니까 X 1년 말 현재 창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선적지 인도 기준에 따라서 매입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 23만 원만큼 가산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대한은 엑셀리언 12월 15일 거래처 시송품 시용 판매가 발생을 했어요. 자, 시용 판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통지는 언제 넘어간다고요? 상대방이 매입 의사를 표시를 했을 때죠. 자, 12월 31일까지 거래처는 시송품 전부에 대해서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내게 될 겁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이 10만 원의 금액이 판매가란 말이야. 말씀드렸다시피 기말 재고는 원가로 측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원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매출 총익률이 40%라는 얘기는 원가율은 60%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10만 원 금액이니까 계산도 간단하겠습니다. 시송품과 관련돼서 원가에 해당했던 6만 원 상당의 가산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43만 원만큼 금액이 계산되는 거였습니다. 네. 자,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은 저가법 적용까지 고려를 했을 때 기말 재고 포함해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자, 매출원가 금액 계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의 엑셀리언 초 재고자산은 55만 원이고 평가 충당금은 빵입니다. 그럼 기초 충당금 없다는 얘기. 엑셀리언 총 재고자산 순매입은 240만 원. 그리고 기말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40%는 비정상 감모 나와 있고요. 비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외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상 감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가장 일반적인 계정 분류 방식이죠. 항목별 저가 기준을 적용한답니다. 포괄손익계 매출원가는 얼마만큼이 될 것이냐. 이거 모양새 이렇게 잡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단기가 X 1년도입니다. 시작은 기초재고자산의 원가에서 시작을 하자. 자, 기초재고자산의 원가는 제시된 55만 원이죠. 충당금이 빵이니까 55만 원에서 시작을 해주시고 두 번째가 매입원가 계산하자. 매입원가도 다 자료가 제시가 됐었잖아요. 240만 원 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감소를 고려를 하는 거죠. 자, 정상 감모도 있고 판매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매출원가 처리가 되는 금액이죠. 얘는 역산해 주시고 그리고 비정상 감모를 통해서 없어진 부분은 기타 비용 처리가 될 거니까 매출원가에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감모가 고려가 돼 있으니까 이 기말 원가 금액은 실사를 통한 원가 금액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실사원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사원가 계산입니다. 실사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금액들요? 단위당 취득원가 다 합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90개 곱하기 900원, 124 곱하기 1000, 140 곱하기 800, 150 곱하기 1100 전체 합산 금액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8만 2천 원의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 금액이 48만 2천 원의 금액이 나오고요. 자, 비정상 파손들만 이런 데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비정상 파손은 뭐하고 뭐 차이 금액입니까? 장부 수량하고 실사 수량 차이가 계산하신 다음에 이 중에서 몇 퍼센트요? 40%. 그리고 감모와 관련된 사항은 어떤 금액으로 측정하셔야 된다? 원가예요, 원가. 그래서 원가 상당액으로 감모 손실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상품 A의 경우에는 20개가 B고요. 이 중에서 40% 8개가 되겠죠. 곱하기 900원 계산하시고 B의 경우, C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D는 애초에 감모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전체 금액을 계산하시면은 24,000원의 비정상 감모 손실이 나올 겁니다. 얘는 기타 비용입니다. 그럼 역산하셔서 정상 감모 그리고 판매가 된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 역산하시면 244만 4천원의 금액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출원가는 찾았고요. 나머지 금액입니다. 기말에 우리는 저가로 보고하셔서 재무상태표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 양자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적합법 평가를 통해서 장부인 감소된 금액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금액도 확인 한번 해봅시다. 항상 우리가 적합평가 대상은 장부세량이라고 실제 남아있는 수량이라고요. 실제 남아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A부터 확인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A는 단위당 취득원가 900입니다.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가 8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작은 금액. B의 경우에는 단위당 취득원가가 작은 금액. C의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 D의 경우에도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작은 금액이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감액이 발생하는 사항은 A, C, D 세 가지밖에 없을 거고요. 각각 얼마의 금액을 감액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까? A의 경우에는 100원만큼 줄어들면 되고요. C의 경우에도 100원만큼, 그리고 D의 경우에도 100원만큼 이렇게 줄어들면 되겠죠. 수량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90 곱하기 100원, 그리고 140 곱하기 100원, 150 곱하기 100원 합산 전체 계산하시면은 38,000원의 금액이 계산되겠죠. 기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38,000원만큼 나왔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보고되는 금액도 나올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사항은 뭐라고요? 요거하고 요거 관계를 이용해서 매출원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이 금액이 항상 기말 금액을 얘기를 한다고요. 항상 변동액을 보셔야 되는 거였어요. 다만 우리 문제에서는 기초충당금이 없다라는 거니까 단기 평가 손실 상당액이 38,000원만큼 발생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38,000원하고 244만 4천원의 합계 금액인 248만 2천원만큼이 전체 매출원가 총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뽑혀 나오면 되겠네요. 네. 자, 문제 3번까지의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갑시다. 자, 문제 4번은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이고 재평가 모형입니다. 전형적인 재평가 모형 아닙니까? 자, 기계장치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자, 회계 기간만 잘 보시면 돼요. X년도 포괄손익 계산상 당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만큼이 될 것이냐. 이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그나마 있다면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률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는 단순히 계정 대체 지나지 않는 거지 순자산 변동이 없어서 수익과 비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만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금액 계산합시다. 자, 우리가 모양새 이렇게 잡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X1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기초 최초 금액이 120만 원만큼이었고요. 자, 적용되는 사항 감가상각 확인하셔야 되겠죠. 정액법 적용하고 내용연수 6년에 잔존가치 없습니다. 1차 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20만 원의 감가상각비 나오게 될 거고요. 기말 현재 장부 금액은 100만 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였어요. 재평가를 합시다. 재평가를 통해서 변동하는 성향은 단기손익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도 있죠. 기말에 보고될 사항은 어떤 금액? 공정가치 재평가가 발생했으니까 105만 원입니다. 이전 재평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최초 재평가 장부 금액이 증가니까 전체 5만 원만큼을 재평가 잉여금 잡아주시면 되고요. 2차 년도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금액인 105만 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감가상각비를 수정하셔야 된다. 앞으로 5년 동안 잔존가치 없이 이 금액을 기준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셔야 됩니다. 105만 원 나누기 5 계산하시면 감가상각비 21만 원 나올 겁니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84만 원만큼 도출될 거고요.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대체할 수가 있겠죠? 회사의 정책 확인합시다. 회사의 정책은 사용기간 동안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갖고 있으니까 감가상각 과정이 사용과정이란 말이죠. 대체합시다. 얼마의 금액입니까? 원가 모형 적용했을 때하고 재평가 모형 적용했을 때 감가상각비 차이가 되겠죠. 이 두 가지 금액의 차이입니다. 만 원만큼 대체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잔액은 4만 원만큼 남아있죠. 그리고 재평가 들어가는 겁니다. X2년도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금액은 78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84만 원, 78만 원, 장부임이 재평가할 때 6만 원 감소가 발생을 했던 거죠.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는 재평가 잉여금 먼저 지우고요. 나머지 금액만 재평가 손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중에서 단기 손익 영향은 감가상각비 무조건 단기 손익이라는 거 잊지 마시다.
그리고 재평가 손실로 처리된 금액도 당기손익이다. 그리고 이 금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 계산됐네요. 자, 당기손익은 23만 원 마이너스 효과,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은 4만 원만큼 마이너스 효과, 이렇게 도출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자, 5번은 유형자산에 대한 일괄취득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 일괄취득했다. 일괄취득인데 모두 사용 목적이라면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이죠. 일단은 그래서 일괄 구입 금액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괄 구입 금액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또는 일괄 취득원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대금의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금 지급한 것도 있고 나중에 주기로 한 것도 있고 미지급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미지급금이 3년 동안 나눠 지급할 거니까 현재 가치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 전체 1,000만 원 중에서 지금 당장 지급한 금액은 100만 원만큼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년 동안 균등부담이니까 매년 말에 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치 평가하시면 되는데, 아마 평가 자료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각각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다 더한 게 연금 평가 계수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연금 평가 계수 바로 집어넣어 봅시다. 이거 3개 더하면 2.2723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금액이 8169,6005만큼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따라서 전체 취득원가는 얘하고 얘를 더한 금액이니까 816만 9,600원만큼 일괄 취득원가가 되겠죠. 두 번째 배분합시다.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배분합니다. 비율 자체가 아마 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6대 4로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이 금액의 60%, 건물에 대해서 나머지 40%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건물에 배분된 금액이 아마 366만 7,840원만큼 나왔을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될 사항은 이거란 말이에요.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제가 항상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하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2개 깔고 가자. 그게 뭐라고요?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수익이 됐든 이자 비용이 됐든 항상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어떤 경우는 반드시 발생한다? 현재가치 평가가 발생한다. 무조건 나타난다. 자, 따라서 위의 자료에 현재가치 평가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가치 평가에서 이자 비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금액 계산합시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회계기간 확인하시고 항상 재무상태표는 어느 시점 현재인지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느 기간인지 꼭 확인하면 바로 드려주셔야 된다. 우리 문제에서는 X년도의 손익이니까 X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거 쉽잖아요. 자, 봐요. 토지는 아무 말이 없으면 감가상각 없습니다. 아무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손익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겠죠. 근데 정액법이고 감가상각 대상금액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매년 N빵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자, 건물 3667-840을 기준해서 내용연수 몇 년 적용하시면 되나요? 5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감가상각비로 계산되는 금액은 73만 3,568원만큼 나올 거고, X년도에 또 한 가지는 이자 비용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얘는 그냥 기초 삼각공가 계산하신 다음에 유효 이자를 곱해주시면 그 회계 기간에 이자 비용 계산될 겁니다. 최초 금액이 얼마였죠? 최초 금액이 이 금액이었잖아요. 현재까지 평가된 금액이 8169,600 곱하기 적용되는 할인율이 몇 %였냐? 5%죠. 그럼 1.05 빼기 기말에 지급된 300만 원 차감하시면 557만 8,080원만큼이 X2년 초 부채 최초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효 이자율 5% 넣어주시면 되겠죠. 278,904원입니다. 278,904원. 둘 다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이니까 둘 다 비용 효과,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거 두 개 합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1012-472원, 답은 1번 이렇게 뽑혀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또 가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는 6번입니다. 자, 6번은 투자부동산이네요. 그렇죠? 계정대체가 발생을 합니다. 항상 제가 투자부동산 쪽에 문제가 나오면 부동산 계정대체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뭐부터 확인하셔야 됩니까?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지.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면 새롭게 인식되는 간주원가는 그냥 장부금이 승계하는 거고, 공정가치 모형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장부금 지우고 공정가치를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 물론 이때 발생하는 손익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상업적 실질이 있는 효과인데 예외적으로 뭐에서 뭐를 바뀔 때는 유의하셔야 된다고요. 유형자산에서 공정가치 모형 투자부동산을 바꿀 때는 손익 조정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손익이 부풀려지는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재평가 ing력으로 기타 포괄손익 처리하게 된다. 요거 유념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시작합시다. 자, X1년도까지는 그냥 뭐였습니까? 자가 사용 목적이었으니까 유형자산을 처리가 된다는 얘기고 회사는 원가 모형 정한답니다. 그럼 손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X1년도까지는 감가상각비만 적용을 하시면 된다고요. 최초 금액인 2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주시고 정액법이니까 안 쓸게요. 10년 동안 잔존 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입니다. 매년 20만 원씩 상각이 돼서 X1년 말 원가는 180만 원만큼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리고 X2년도로 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X2년도에는 자, 최초 금액 180만 원에서 시작하시고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비금융 자산의 경우는 한 간 원가 배분 절차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정대체가 발생하는 날짜 현재의 장부금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이번 문제에서 나와 있던 사항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계정대체가 발생한 날짜는 X2년도 4월 1일이에요. 용도가 언제 변경이 됐다고요? 이 날짜에 변경이 됐으니까. 근데 추가적인 사항이 X년 7월 1일에 임대계약을 통해서 거래처가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보유 목적의 실질적 변경 효과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7월 1일자 자료는 사실 의미가 없는 자료였습니다. 자, 4월 1일까지의 감가상각비 효과 계산하시면 이건 간단하죠. 1년치가 20만 원이었잖아요. 정액법 적용했을 때. 4분의 1에 해당했던 기간이니까 5만 원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175만 원만큼 되고 4월 1일자 현재 우리는 공정가치로 새롭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왜?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모형을 적용하니까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 날짜 현재 공정가치 18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계정대체를 통해서 자산 175만 원은 없어지고 180만 원의 자산이 인식된다. 5만 원만큼 플러스 효과가 발생한다. 그 5만 원은 손익조정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는 재평가잉여금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요 회계 처리가 끝난다면 이제 유형자산은 없어요. 그냥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 남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12월 30일이 됐을 때는 그냥 공정가치 평가하시는 거죠. 기말 현재 173만 원만큼이 됐어요. 따라서 장부금액이 평가를 통해서 7만 원만큼 감소가 되고 이 금액이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투자부동산.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사항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X년도 당기손익 영향은 감가상각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셔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 그리고 투자부동산 평가 손실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두 가지 합산한 금액 계산하시면은 12만 원만큼 마이너스 효과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자, 6번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로 갑시다. 자, 나머지는 7번 문제네요. 자, 정부보조금입니다. 그 흔히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지금 다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정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받았는데 정부보조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비화폐성 항목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정부대여금 효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다. 전형적으로 정부대여금 효익과 관련된 사항이죠. 자, 이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다고요? 정부보조금 상당액이 얼마만큼이 될 것이냐 이걸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계산하셔야 될 사항은 정부보조금입니다. 회계처리 모양새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자,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였냐 하면 100만 원만큼 차입이 됐답니다. 그래서 현금은 100만 원만큼 받았어요. 그리고 차입금이라는 금융부채를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금융부채는 항상 공정가치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차입금 분석 한번 해봅시다. 자, 차입금은 X 3년 말에 상환하고요. 표시이자율 3%입니다. 자, 그럼 3년 후 현금으로 100만 원, 표시이자율 3만 원만큼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자율 6%로 현재까지 평가를 해주시면 공정가치 금액이 계산되겠습니다. 이거 공정가치로 계산하시면 금액이 919,790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양자의 차이 금액이 있죠. 8만 210원에 해당했던 부분 얘가 정부 보조금이 되는 거죠. 일단 이 금액을 도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합시다. 자, 우리가 또 계산을 하셔야 될 사항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X2년 말 설비 자산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차입금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계산해 주셔야 된다고요. 차입금 장부 금액 계산하는 건 쉽잖아요. 차입금은 금융부채니까 금융부채는 아무 말이 없으면 A시로 측정을 하는 거죠. 최초 측정액이 91만 9,790원이고 유효이자율로 적용되는 사항이 6%만큼 적용할 거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삼각공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삼각공과 금액 계산하시면은 아마 97만 1,676원 나올 거예요.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설비자산의 장부 금액만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X1년도부터 X2년도까지
설비자산 확인하시고 정부 보조금 확인하시고 설비자산 최초 금액은 얼마 주고 샀답니까?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 이용해서 샀답니다. 정부 보조금은 8210원만큼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감가상각을 합시다. 자, 내용 연수 확인해 볼까요? 얘가 10년 동안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이니까 2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10만 원씩 20만 원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장부금은 일단 80만 원 나오고 정부 보조금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과정은 항상 감가상각 대상금액 그게 보전하려는 원가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실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비율 20%가 되겠죠. 20% 16,042원만큼으로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따라서 기말 금액은 64,168원 되겠죠. 원가 차감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 정부보조는 자산에서 차감해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연 수익법으로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장부비는 80이었을 거야. 자산 차감법이니까 정부보조금까지 고려하셔서 다 뽑아주시면 되겠죠. 73만 5,832원만큼 이렇게 계산되는 거였습니다. 다만 이건 모든 형태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단순하게 정액법이고 잔존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셔도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2년 경과시니까 80% 바로 계산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자, 7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8번 문제죠. 귀찮아요. 8번 문제. 자, 건설공사가 시작됐고 엑셀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차입원가 자본화 적격자산에 해당하고 자, 그리고 공사비 지출 내역 등등 나와 있고요. 특정 차입금 A 하나 있고 일반 B, C 두 가지가 있네요.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는 X 1년도 동안 일시 투자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표현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전기 자본한 차입원가를 연평균 지출액에 계산에 포함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X 2년도에 자본할 차입원가는 얼마만큼이 될 것이냐라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X 1년도부터 먼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정기 자본은 차입원가를 평균 지출액에 포함 처리할 거니까. 자, 분석 모양새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하자. X 1년도 1월 1일, 12월 31일입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계산하자고요? 특정 목적 차입금부터 확인하자고요. 특정 목적 차입금을 연평균 금액 계산할 때는 가중치 뭘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 자본화 기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존재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 말이 없는 경우 자본화 기간은 X년 4월 1일부터 X년 9월 30일까지가 되겠죠. 자, 따라 특정 목적 차입금은 4월 1일이니까 X년도에는 4월 1일부터 카운트해 주시면 되겠네요. 9개월치가 될 겁니다. 특정 목적 차입금은 9개월치 효과입니다. 따라서 65만 원 곱하기 12분의 9 계산하시면 연평균 금액 487500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이자율 8% 고려를 하시면 39,000원만큼의 특정 차입금에 대해 발생한 엑셀런트 이자. 두 번째는 일반 차입금, 얘는 하나로 묶어서 자본화 이자를 산정하셔야 되겠죠. B부터 봅시다. 얘는 가중치 뭐 고려하셔야 된다고요? 얘는 그냥 그 회계기간이에요. 그렇죠? 자, B의 경우는 엑셀런 초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자본화 기간이 4월 1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무시입니다. 얘는 12개월 전체 보셔야 되고 일반 목적 차입금 C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그 회계기간의 9개월치 효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95만 원 그리고 일반 목적 차입금 C의 경우에는 64만 5천 원의 금액 계산될 겁니다. 각각 적용되는 이자율 9%, 10%, 발생한 이자 8만 5,500원 그리고 6만 4,500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일반 목적 차입금 하나로 보셔야 돼요. 두 개 합산하시면 159만 5천 원 나올 거고요. 발생이자 총액은 15만 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관계를 이용하시면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계산되고 얘를 우리가 자본화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15만 원 나누기 1595 빵빵빵 계산은 안 떨어지죠. 자, 자질과 제시가 됐었습니다. 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랍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9.4%까지 계산을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되시면 연평균 지출액도 들어갈 거예요. X 1년도의 연평균 지출은 이 두 가지 효과만 보시면 되는 거죠. 역시 기간은 자본화 기간을 고려를 할 겁니다. 자본화 기간입니다. 이건 9개월치 효과 보시면 되고요. 9, 10, 12, 12, 4개월 효과 계산하셔서 금액 계산하시면 되겠죠. 합산하시면 57만 5천 원의 금액 나오겠네요. 연평균 지출액 57만 5천 원.
정부 보조금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정합시다. 특정 목적 차입금이 사용되었다. 48만 7,500원이고요. 여기서 발생한 3만 9천원만큼은 기본적으로 자본화 대상. 다만 특정 목적 차입금 엑셀연도에는 일시 투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일시 투자 기간 석 달 보이시죠? 얘도 연평균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5만 원의 석 달 초과 12,500원이죠. 12,500원은 지출에 사용될 수 없었으니까 차감 처리하시고 여기에서 수익률이 8%만큼 발생을 했답니다. 따라서 1,000원만큼의 금액은 일시 투자 수익,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일 때 차감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일반 목적 차입금에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특정 목적 차입금은 여기까지 계산하신다면 47만 5천원이 될 거야. 즉 나머지 10만 원의 지출은 일반 목적 차입금이 사용됐다. 여기에는 몇 퍼센트가 9.4%를 이용하시게 될 거다. 이거 한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한도 안 걸리겠죠. 일반 목적 차입금 이만큼 있는 거니까. 금액 계산을 하시면은 그 금액이 9,400원만큼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 X 1년도에 차입원가 자본한 금액은 47,400원에 해당한다. 요 금액을 도출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것 같다고요. 그렇죠? 자, 2차년도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차년도입니다. 역시 똑같이 줄 하나 거두시고 이번에는 X 2년도 기초기말입니다. 자, 특정 목적 차입금 또 분석을 합시다. 자, 2차년도의 특정 목적 차입금은 자, 역시 X 2년도에 자본화 기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본화 기간이 몇째 끝났어요? 9월 30일. 6월 30일까지 존재를 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6개월치 효과를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특정 목적 차입금의 경우에는 6개월치 효과를 고려를 합시다. 금액 계산하시면 32만 5천 원의 금액이 계산될 거고요. 8% 적용을 하시면 2만 6천 원만큼의 특정 목적 차입금 이자 발생이 되겠죠. 일반 목적 차입금입니다. 자, B하고 C입니다. 자, 일반 목적 차입금 B로 확인해 봅시다. 자, B의 경우는 회계기간 고려하는 거죠. 회계기간이 B의 경우는 X 2년도에 9월 30일이 끝났어요. 따라서 얘는 9개월치를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개월치 고려하시면은 금액이 71만 2,500원. 자, 나머지 C 일반 목적 차입금입니다. 얘는 X 2년 말까지 있었네요. 역시 자본화 기간하고 상관없다고요. 12개월치 전체입니다. 86만 원의 금액이 계산되겠습니다. 9% 10% 적용입니다. 발생한 이자 64,125원.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는 8만 6천 원의 금액 계산되겠네요. 하나로 묶읍시다. 자, 일반 목적 차입금은 1572,500원 나올 거고요. 발생한 이자는 15만 125원입니다. 두 가지 관계 이용하셔서 자본화 이자를 계산하시면 소수점 셋째짜리 반올림 9.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하는데 이제 지출액에서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된다고요. 일단 연평균 지출액 계산할 때 기초에 고려가 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X 1년도 지출분, X 1년도 지출분이 50만 원, 60만 원에서 합산 110만 원만큼 있고요. 그리고 무슨 효과까지 고려하셔야 된다고요? 작년도 자본한 금액이죠. 47,400원의 효과까지도 기초지출에 포함하셔야 된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X 2년도 자본화 기간 동안 포함된 기간 고려하셔야 되겠죠. 자본화 기간이 9월 30일이었습니까? 12분의 9개월치. 얘가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X 2년도 실제 지출이죠. X 2년도 실제 지출된 게 2월 1일자입니다. 얘는 8개월치 효과 고려하셔야 되고 X 2년 7월 1일자 지출액은 7, 8, 9 석 달치 효과 추가적으로 고려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반영 처리하시면은 지출액이 1635,550 나올 겁니다. 1635,550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이 부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자 가정치 집어넣읍시다. 가장 먼저 특정 목적 차입금이 32만 5천 원만큼 사용이 됐다. 2만 6천 원만큼 자본하자. X년도에는 일시 투자는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목적 차입금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입금액 1310550 역시 한도 안 걸리겠죠. 9.55% 계산하시면 12만 5,158원만큼 계산되네요. X년도 차입원가 자본한 금액은 두 가지 합산한 금액인 15만 1,158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 자체는 시간만 갖고 풀면은 얼마든지 풀리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받았을 때는 일단 문제를 딱 받자마자 조금 답답해지는 거죠. 아, 이거 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문제는 좀 뒤로 미루는 게 조금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8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9번으로 갑시다. 자, 개념책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자,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합니다.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하고 이 개념은 회계기준위원회와 재무보고서의 작성자가 노력을 기울이는 목표이다. 맞네요. 자, 측정 기준 중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현금으로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죠. 사용가치는 궁극적으로 미래현금으로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과거에 사왔을 때 거래원가가 얼마인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용가치, 이행가치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 포함된다. 그래서 과거 사왔을 때 거래원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처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처분 시점의 거래원가까지는 고려하셔서 현재가치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맞네요. 자, 3번입니다. 자,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의 공식 임무에 기여를 한답니다. 좋은 말 막 쓰여 있고요. 자, 4번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등 특정 집단의 관점이 아니죠. 항상 보고기업 관점으로 계산된다.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를 이용하는 외부 정보용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우연하게만 일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말 문제가 나오면 말 문제 5가지를 꼼꼼하게 여러분들 다 아실 정도로 공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요 테마들, 키워드 이런 부분을 항상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말씀드린 거 그것들만 잘 기억하고 계시더라도 말 문제 해결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10번 갑시다. 자, 무형자산 쪽입니다. 자, 무형자산도 사실 이제 키워드 몇 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 무형자산 쪽에서 답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있잖아요. 몇 가지 테마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이게 통제라는 것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통제 입증은 뭘 통해서? 법적 권리.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 안 된다고요. 즉 법적인 권리가 통제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였죠. 그 부분을 답으로 했던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11번은 자본이네요. 자본. 자, 제가 자본을 할 때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자본의 정의. 자본은 뭐라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그래서 자본을 측정할 때도 어떻게 하자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변동, 자산 부채 변동 효과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일단은 이걸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기초 자본 총계를 제시를 하고 첫 번째는 기말 자본 총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회계 기간 동안 뭘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지? 순자산 변동 전체 효과를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당 회계 기간 중에 순자산 변동 효과는 크게 손익거래를 통한 변동, 이게 총포괄損益이죠. 그리고 자본거래를 통한 변동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초자본 총계가 100만 원만큼 나와 있으니까 단기 중에 변동사항까지만 고려한다면 기말자본 총계가 계산되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었냐면 X1년도 총포괄 이익이 30만 원만큼 제시가 됐었어요. 그럼 총포괄 이익 30만 원만큼이 지금 제시가 됐다는 얘기니까 실제 개발자본 총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를 통한 변동 효과만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본거래 확인합시다. 자, 첫 번째 주총결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거 자본거래 맞잖아요. 두 번째 FBOCR 평가하는 거 손익거래죠. 주주의 거래가 아니니까. 세 번째 유형자산 재평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자기 주식 재발행하는 거 맞잖아요. 자본거래입니다. 그럼 자본거래 영향입니다. 자, 첫 번째 주총에서 현금 배당이 발생을 합니다. 현금 배당이 발생을 한다면 그만큼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한다. 현금이 빠져나가든 아니면 부채가 증가하든 순자산 감소가 발생합니다. 10만 원. 반면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순자산 변동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법상 이익잉여 적립했다. 그럼 그냥 미처분 잉여금이 기처분 잉여금으로 가는 거지 기업의 자산 부채 변동은 발생하지 않죠. 자기 주식을 재발행을 한다면 어느 만큼요? 유입되는 현금만큼. 그럼 처분이 발생을 했을 때 돈 들어오는 금액만큼 순자산 변동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다잖아요. 그럼 전체 변동은 손익거래를 통해서 30만 원 증가도 있었고 현금 배당을 통해서 10만 원 감소도 있었고 자기 주식 처분을 통해서 4만 5천 원만큼 증가도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4만 5천 원만큼의 순자산 증가가 발생을 했던 거죠. 따라서 기말 자본 총계 금액은 124만 5천 원이 되겠죠. 답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자, 이번에는 기말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는 거였어요. 자, 기말 이익잉여금도 자료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기초이익잉여금이 제시가 됐었어요. 아까 기초이익잉여금이 32만 원만큼이었습니다. 그럼 얘도 단기 중 변동사항을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익잉여금 변동사항 일단 첫 번째 이 자료부터 볼까요? 자, 여기서 이익잉여금 변동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배당은 현금 배당이 됐든 아니면 주식 배당이 됐든 이익잉여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금 배당을 통해서 10만 원만큼 감소. 회계처리 보시면 미처분잉여금 줄고 현금이 나가고, 두 번째는 주식 배당이 발생을 했죠. 주식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 변동은 발생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익잉여금 자체는 줄죠. 대신 자본금이 늘어날 뿐. 이익잉여금은 10만 원만큼 감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익준비금 적립하는 것은 이익잉여금 총계에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실 사항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단기 순이익이 얼마만큼 발생을 했느냐는 건데, 얘는 여기서 여러분들 뽑아주시면 되겠죠. 우리 자료에서 기타 포괄손익 자료가 얘하고 얘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FBO시의 평가 손실 3만 원만큼 마이너스가 있고 재평가를 통해서 5만 원만큼 증가가 있었으니까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될 사항이 플러스 2만 원만큼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 총 포괄손익이 30만 원이니까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될 것이다? 28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28만 원의 효과 계산을 해주시면은 기말 이익잉여금이 계산되겠습니다. 기말 이익잉여금은 그래서 40만 원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은 40만 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금액은 4번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12번 문제로 가십시다. 자, 12번 문제는 이거 제가 수업 시간 때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매출 채권 양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스럽게 얘는 요 자료가 나왔었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민국에게 이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무슨 거래라고요? 차입 거래라고요? 아니면은 얘는 제거되는 거래라고요? 얘는 제거되는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자, 제거 조건 충족한 금융자산의 양도입니다. 이거 금액 계산할 때 제가 요렇게 세 가지 시점을 관리를 하자. 채권이 언제 발생을 했느냐? 양도가 언제 있었느냐? 채권의 만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금액 볼게요. 자, 최초 금액은 X년도 10월 1일이었고요. 그리고 양도가 발생한 날짜는 12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보유를 하다가 양도가 발생을 했고요. 채권의 만기가 되는 날짜는 다음해 1월 30일이 될 거니까 양도하고도 2달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받은 금액은 240만 원이었고 여기 표시젤이 10%만큼 이렇게 붙는 거죠. 할인율 자료 확인하시고요. 할인율 자료는 연간 15%가 적용된답니다. 이거 그냥 단순 할인율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15% 이렇게 적용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만기 금액부터 계산하시는 거죠. 만기 금액은 240만 원에 이자가 연간 기준으로 해서 24만 원만큼 나타날 거야. 근데 채권 자체의 존속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곱하기 4 나누기 10입니다. 자, 따라서 금액 계산하시면 표시이자가 8만 원이어서 만기 금액이 248만 원만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할인료 차감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네요. 할인료는 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만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할인율 15% 곱해 주시고 기간 몇 달치입니까? 2달치 효과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금액 계산하시면 6만 2천 원만큼의 할인료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이 만기 금액에서 할인료 차감한 이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241만 8천 원 나오겠죠. 241만 8천 원만큼이었어요. 우리 문제에서 아마 일단은 현금 수취액도 계산이 돼야 됩니다. 241만 원이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에서 목표 나올 겁니다. 자, 나머지 사항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럼 양도가 발생했을 때 회계처리 모양새를 보시면 된다고요. 회계처리 한다면 현금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계산됐다고요? 현금 받는 금액이 241만 8천 원만큼 계산이 됐고 재고 조건 충족한 양도니까 매출채권 떨어내셔야 된다고요. 장부상에 나오는 금액 그대로 240만 원.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 재고 손실이 발생을 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자 수익이 나타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자 수익 계산을 합니까? 재고 손익 계산을 합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손익이 미치는 영향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저하고 객관식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순자산 변동 효과는 이거밖에 없어요. 순자산 증가한 효과가 241만 8천 원, 감소한 효과가 240만 원이니까 순수하게 어느 정도의 변동을 발생을 했다? 순자산 증가가 차익에 해당했던 18,000원만큼 발생을 했다.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네. 자,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까지 같이 확인 한번 해봤고요. 자, 13번으로 갑시다. 자, 13번 문제는 자, FB OCI입니다. 자, 대안은 민국이 엑슬년 초 발행한 사채를 발행일에 취득,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분류를 합니다. 자, 자료가 쭉 제시가 되고 있었고 X1년 말과 X2년 말에 자, 공정가치 자료가 나왔네요. 그리고 X3년 초에 처분을 했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사항은 첫 번째 X2년도에 인식할 이자 수익, 그리고 X2년 말 재무상태표 자본에 표시할 금융자산 평가손익. 그러니까 X2년 말 재무상태표 표시할 FBOCI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 누계액은 항상 뭐하고 뭐의 차이입니까? A씨하고 그리고 공정가치 차이 금액으로 계산되겠죠. 또 한 가지 이자의 계산이었다고요. 이자는 항상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된다? 장부 금액입니까? 공정가치입니까? 원금입니까? 항상 기초 원금을 기준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원금만 잘 계산을 하시면은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답을 기본적으로 배점을 주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기 액면금액 10만 원이고 표시이자가 10% 적용이 됐겠죠. 따라서 만 원씩의 현금으로 발생을 하고요. 유효이자율이 12%가 나올 거니까 최초 삼각공가 공정가치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95,198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사항은 요 기간 동안의 이자하고 이 날짜 현재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X2년도의 이자 수익 계산합시다. 이자는 항상 원금을 기준으로 단계 잊지 마시고 95,198원 곱하기 1.12 빼기 만원 계산하시면 X2년 초 현재 원금이죠. 이 금액 기준에서 유효이자율 12% 계산하시면 X2년도 11,595원만큼 이자 계산될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X2년 말 현재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X2년 말에 A씨부터 계산을 합시다. 얘는 95,198원 곱하기 1.12 빼기 만원, 여기 계산하시면 X1년 말 삼각공가 다시 곱하기 1.12 빼기 만원 계산하시면 얘가 X2년 말 삼각공가가 되겠죠. 98,216원이 계산될 거예요. 얘하고 기말 공정가치 차이죠. X2년 말에 공정가치가 98,000원입니까? 그럼 98,000원하고 차이 금액 계산하시면 216원만큼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얘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이었어요. 단수 차이가 이런 정도 발생을 했겠습니다만은 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사항이겠네요.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네. 네, 13번 투자사채 쪽 확인해봤고, 자, 다음 문제 유형입니다. 이번에는 금융부채 사채 발행자 쪽이네요. 자, 엑셀런 초에 발행된 사채가 있었고 A씨로 분류합니다. 자, 쭉 내용 보시다가 보면 아마 중도에 상환이 좀 있었나 봅니다. 엑셀런트 9월 30일에 40%를 40만의 조기 상환이 발생을 했고, 우리가 찾아야 될 사항은 얘였어요. X1년도 포괄손익기당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이자 비용 계산하셔야 됩니까? 사채 상환 손익 계산하셔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이때 제가 아마 이렇게 분석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만기 3년짜리 사채였고요. 액면금액 100만 원에 표시이자가 5% 5만 원씩, 유효이자율 8% 나올 거니까 최초 삼각공가부터 계산하시고 92만 2,650원 여기까지는 뽑아내셔야 되죠. 이거 바로 순자산 변동효과로 가자고요. X1년 초입니다. X1년 초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X1년 중에 발행이 된 거니까. 최종적으로 X1년 말에 부채 금액을 보자고요. A씨 사채가 남을 겁니다. 자, 이 금액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죠? 최초 금액이 이 금액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9월 30일에 일부 상환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40%. 그러니까 60%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92650 곱하기 1.08 빼기 5만 원 계산하시면 전체가 남아있을 때 삼각공가, 이 중에 실제 남아있는 비율은 60%밖에 안 되죠. 금액 계산하시면 이 금액이 56만 7,877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단기 중에
A씨 사채라는 부채의 순증은 56만 7,877원만큼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뭐만 고려하자고요? 현금 왔다 갔다 한 것만 고려하자고요. 일단은 엑셀 초에 발행을 하면서 돈은 얼마만큼 들어왔고 92만 2,650원만큼 들어왔고, 그리고 상환하면서 이자 포함해서 지급한 금액은 자료가 나왔었잖아요. 얼마라고요? 40만 원. 40만 원만큼 포함됐고 나머지 현금만 보시면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얘는 상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표시이자 지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쉽잖아요. 60%니까 원래 5만 원의 60%니까 얼마만큼? 3만 원만큼의 표시이자 지급액입니다. 요 차이 금액 계산하시면 7만 5,227원만큼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순자산 감소 효과가 발생했던 금액을 얘기를 한다고요. 순자산 감소인데 자본거래 없잖아요. 그럼 전체가 손실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 기타 포괄손익도 없잖아요. 전체 금액이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자, 14번 문제 같이 확인했습니다. 자, 15번으로 갑시다. 자, 15번은 전환사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전환사채. 자, 액면 발행된 전환사채가 있었고, 우리가 아마 지금 찾아야 될 사항이 이 자료를 이용해서 60%의 전환권 행사돼서 만기 상환됐답니다. 우리가 계산하셔야 될 사항은 첫 번째는 발행일 인식할 전환권 대가, 자본 요소네요.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 비용 두 가지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고 금액 계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가장 먼저 최초 분리부터 확인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만기 3년짜리 전환사채였고요. 액면 금액은 100만 원. 자, 그리고 표시이자율은 4%였어요. 매기 4만 원씩의 표시이자가 지급되는 조건. 근데 보장 수익률이 5%만큼 있다고요. 그래서 전환사채든 신주인수권사채든 항상 할증금이 존재하는 상황인지 그렇지 분석을 하셔야 된다. 할증금이 직접 제시가 될 수도 있고 할증률 자료가 제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지금처럼 보장 수익률 자료 제시가 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직접 계산을 필요로 하는 방법입니다. 매기 보장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이가 1% 만 원씩 발생을 하는 거죠. 보장 수익률에 따라서 만기가치 계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곱, 두 번째는 1.05, 세 번째는 1. 1.05 곱하기 1 듣는 GT 더하기 1 곱하기 만원 계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31,525원만큼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얘를 동종 일반사채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 8%에 따라 현재가치 평가하신다면 최초 부채 금액이 도출될 수가 있겠죠. 액면 발행이 있었으니까 액면 금액 100만 원만큼 들어온 거고요. 부채 요소는 이 현금 흐름을 8% 현재가치 평가한 금액 92만 1,905원 나올 거예요. 따라 최초 자본 요소 7만 8,095원만큼이 나오겠죠. 자, 최초 자본 요소는 후속적으로 재측정되는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권리 행사가 아마 이때 60%에 대한 권리 행사가 있었나 봐요. 어느 시점에 금액을 찾도록 요구를 하고 있었나? 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발행일에 인식할 전환권 대가네요. 그럼 발행일에 인식된 금액은 이미 계산이 끝났죠. 예. 자, 발행일에 인식할 금액은 최초 금액인 78,090원 계산됐고요. 자, 나머지 이제 이자 계산인데 아마 이건 저하고 2차 교재 같이 보셨으면 한번 풀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당초 만약에 만기까지 권리 행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부담하게 되는 총 이자 금액 계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10만 원 여러분한테 빌리고 15만 원 갚았어요. 이자는 차에 5만 원을 계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미래 지급액입니다. 우린 자본 쪽에서는 이자가 계산되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 현금으로는 명목 금액하고 최초 부채 금액의 차이 금액이 결과적으로 총 이자가 되겠죠. 자, 당초 총 이자는 100만 원, 그리고 31,525원, 그리고 표시이자 4만 원씩 3년 12만 원, 합산 143만 5,252원에 최초 부채 금액인 921,905원 차이 계산하시면 금액이 아마 얼마 금액이 계산되냐? 100만 원 31525 더하기 12만 원 금액에서 921,905원 계산하시면 22만 9,620원이죠. 22만 9,620원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이게 60% 권리 행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전체 금액 중에서 권리 행사된 60%에 해당했던 X 3년도에 대한 이자 비용만 차감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자고요. 두 번째는 X 3년도
60%에 대한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수차이가 살짝 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 계산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기초삼각공과 곱하기 유효이자를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최초삼각공과가 나왔으니까 921905 곱하기 1.08 빼기 4만원 곱하기 1.08 빼기 4만 원 계산하시면은 아마 이 금액이 X 3년 초 현재 삼각공과가 나오겠죠. 만약 상환이 없었다, 권리 행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8%에 해당했던 79,369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했을 거야. 그런데 권리 행사를 통해서 몇 퍼센트는 없어졌다고요? 60%는 없어졌다고요. 47,621원 정도가 나오네요. 47,621원 정도. 그럼 이 차감하시면 29620 빼기 47620 금액 계산하시면은 181 아마 990원 정도 이렇게 계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수 차이가 몇십 원 정도 나오더라도 답 찾는데 문제 없겠죠.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으로 갑시다. 자, 16번은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사항인데 흔하게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 기본 사례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 자, 혹시 같이 한번 풀어보죠. 이건 거의 뭐 기본 강좌에서 여러분들하고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 100명의 종업원에게 1년에 7일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게 있었네요. 다음 1년 동안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다. 누적입니까? 비누적입니까? 누적입니다. 자, 그리고 X 1년 말 그리고 이어서 나온 사항이 후입선출법으로 사용된 것을 간주가 됐고요. X년 말 현재 종업원 1인당 평균 3일치가 남았고 X년 중에 80명 그리고 20명 패턴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자. 이게 X1년 말이고 1인당 3일치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룹을 했더니 80명, 20명이 모양새가 다르더라. 자, 80명의 경우에는 며칠치? 7일에 해당했던 휴가를 가고요. 20명의 경우에는 9.5일에 해당했던 휴가를 간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때 X 2년도에 새롭게 발생하는 휴가 일수가 며칠일만큼 나타난다? 7일이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80명의 경우에는 X 2년도에 사용되는 7일의 경우에는 정기로부터 이월된 건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얘는 X 1년 말 기준으로 부채를 인식할 필요도 전혀 없었어요. 자, 반면에 20명의 경우에는 X 2년도에 후입 선출된 7일뿐만 아니고 작년도부터 넘어온 며칠치 2.5일치에 해당했던 휴가도 간다. 그 사항을 X 1년 말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5일에 해당했던 금액을 잡으시면 되겠죠. 일당이 얼마나 나와 있나요? 일당이 하루에 1,500원 나왔으니까 20명 곱하기 2.5일 곱하기 1,500 금액은 얼마만큼? 75,000원만큼을 엑셀말 기준으로 급여 잡고요. 그리고 미지급 급여 회계처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75,000원만큼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였고, 자, 나머지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가 아마 이 내재가치법이 적용되는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은데, 자, 계산 한번 또 해보자고요. 자,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주식 결정의 경우는 우리 측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1순위 적용 대상은 받은 재화 용역의 공정가치, 측정 기준일은 제공받은 날 한번 측정. 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부분 종업원인 경우죠. 2순위 뭘 측정을 합시다. 얘는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로 간접 측정하십시다. 측정 기준일은 언제? 얘는 부여일, 역시 재측정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때 사용되는 건 내재가치예요. 자, 내재가치는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니까 문제는 뭐가 움직인다고요? 주가가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원래 자본 항목은 재측정 대상이 아니지만 정말 예외적으로 주식 결정의 경우에 내재가치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 재측정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결제가 발생할 때까지. 그 결제란 것은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소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자료에서 자, 일단은 종업원이니까 2순위고요. 그런데 부여일 현재 주식등대 공정가치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내재가치법이 적용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리고 수량에 대한 변동은 발생하지 않네요. 모두가 근무할 것으로 예측됐고 전체가 실현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주가 정보 나와 있고요. X 4년 말에 850개가 행사가 되었고 나머지 150개가 소멸되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자, 대안의 X 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일단 분석표 만들어 놓고 갑시다.
자, 부여는 X 1년 초였고요. 3년 조건이니까 X 2년도, X 3년도에 가득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X 4년도 결과입니다. 원래 이 순위가 적용된다면 부여일 현재 단위당 공정가치에 시작하지만 얘는 단위당 내재 가치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곱하기 수량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수량에 대한 변동은 없었으니까 100명에게 10개씩 총 1000개가 가득이 됐고 언제까지 재측정을 하셔야 된다고? 사실 이거 모양새는 현금 결정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결제가 발생할 때까지 재측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금액으로? 그 시점 이제 내재 가치로. 자, 그러면 X 3년 말의 내재 가치 한번 확인합시다. X 3년 말의 주가는 350원입니다. 행사 가격 정보는 2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X 3년 말의 내재 가치는 150이 적용됐을 거고 X 4년 말의 주가는 400원입니다. 내재 가치는 200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미 가득이 끝났고 수량도 확정이 됐으니까 배분할 필요 없이 전체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5만 원만큼 주식 선택권 계산됐고요. 얘가 20만 원만큼 이렇게 계산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이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X 4년도에. 자, 일단은 이 금액을 이렇게 측정하는 회계 처리 해주셔야 되겠죠. 주식 선택권 자본 항목의 증가 5만 원. 그리고 그 5만 원 공제 내재 가치 변동분을 뭐로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단기손익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주식 보상 비용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850개에 대한 행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금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야. 현금 들어오는 금액은 200원씩 17만 원. 주식 선택권 장부금을 또 없애주셔야 되는데 현재 내재 가치 200원으로 계산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17만 원. 그러면 이 합한 금액만큼이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됐겠죠. 아무튼 34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됐고 나머지가 소멸했다고요. 나머지 150개에 대한 상입니다. 그럼 월장부 금액이 얼마 남았어요? 나머지 3만 원만큼 남아있는 거죠. 이거 없애면서 얘는 무조건 단기손익효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단기손익효과는 요거 순액 계산하시는 값입니다. 2만 원만큼 마이너스 효과. 따라서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특하긴 했어요. 네.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다음 문제는 리스입니다. 자, 리스와 관련돼서 리스 재측정에 대한 문제가 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료가 지금 고정 리스료밖에 제시가 되지 않았고요. 잔존가치 보증이 있었습니다. 그럼 리스 이용자의 리스료의 범위에 포함되는 잔존가치 보증은 지급 예상액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면 개시일 현재로서는 지급 예상액은 없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영원으로 봤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나온 거죠. X 1년 말이 됐을 때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추정치가 될 거니까요. 5만 원으로 재추정이 발생을 했답니다. 결과적으로 X 1년 말 재무상태 표시의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은 리스 부채 재측정하시고 재측정 효과가 반영된 사용권 자산 금액은 얼마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죠. 기간 확인할게요. 줄 하나 거두신 다음에 리스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매년 말에 고정 리스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고 잔존가치 보증이 있었는데 지급 예상액이 빵이었어요. 적용되는 할인율 확인할게요. 내재 이자를 쉽게 산정할 수 없다. 무슨 이자 적용하셔야 된다고요? 증분 차입 이자율. 그래서 개시일 현재 증분 차입 이자율 8%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금액을 통해서 최초 금액들을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8% 3기간 연금은가 계수 계산하시면은 부채 금액이 2577 빵빵빵 이렇게 나오겠죠. 항상 리스 부채 최초 측정액은 사용권 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사용권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다른 항목들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미 지급한 리스료 있는지, 리스에서 직접 원가가 있는지, 인센티브 받은 게 있는지, 복구 의무가 있는지, 지급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최초 리스 부채 측정제하고 같겠죠. 자, 이거 삼각합시다. 자, 삼각은 3년 동안 잔존가치율 정액법 삼각입니다. 뭐 우리 문제에서는 좀 논란을 회피하고 싶었는지 아예 이 문장 자체를 그냥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풀이하시는 더 깔끔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문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리스 기간의 기준에서 감가상각하셔야 되고 그때 잔존가치는 빵 놓고 가셔야 된다고 우리가 학습하셨을 거예요. 반면 리스 부채 금액은 삼각공가죠. 그래서 얘는 8%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죠. 얘가 X 1년 초 금액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재측정을 고려하기 전에 X 1년 말 금액부터 계산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사용권 자산은 정액법 삼각이 될 거니까 이 중에서 3분의 2가 남았겠죠. 1718 빵빵빵 리스 부채는 257만 7천 원 곱하기 1.08 빼기 100만 원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1783 160 이렇게 계산됐고 여기서 이제 바뀐 내용이 얘가 된다는 얘기죠. 이 금액이 아니고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얘가
5만 원만큼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는 이제 재측정할 때는 그 원래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리스료 종류 5가지 중에서 고정 리스료를 빼놓고는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결과적으로 원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계실 현재 고려됐던 추정치의 변동, 나머지는 원래 계실 현재 리스크 재측정에 고려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들어가거나 빠져나가는 효과다. 그런 놈들이 공통점이 봤더니 다 뭐라고요? 옵션이라고요. 그래서 옵션 때문에 리스료가 변동하지 않는 이상은 원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사례에서 이 날짜 현재 증분차비제 10% 나왔지만 얘는 수정 할인율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원래 할인율 적용 대상이었으니 그럼 봐요. 남아있는 현금으로는 100만 원, 100만 원은 원래 이 현금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럼 실제 변동한 효과는 이 5만 원에 대해서만 8% 현재 가치만큼 변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시점만 X 1년 말로 바꿔주시면 될 거니까 얘는 8% 2기간 현재 가치 평가하시면 이 금액만큼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다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42,865원만큼 나타날 겁니다. 자, 이 금액의 효과는 어디에 반영을 하시게 된다고요? 똑같은 금액만큼을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에 반영하게 된다고요. 따라서 재측정 후에 금액은 176만 865원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단수자가 살짝 날 수가 있겠지만 답 찾는데 크게 지장 없다고요. 이거 원래 하는 대로 리스부채 재측정하시고 차이 금액으로 조정액 계산하신 다음에 금액 계산하시면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답안하고 똑같이 계산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자, 리스 문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19번으로 갑시다. 자, 19번은 법인 세계네요. 법인 세계. 네. 자, 법인 세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사항이 X년도 포괄손익 계산상 총 포괄이익은 얼마만큼 될 것이냐. 자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전이익 자료가 나와요. 그리고 평가손실 자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기 전에 계산된 값은 다 세전금액이거든요. 그럼 세전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표현은 그렇지. 세전이익, 세효과가 고려되기 전에 세전 기타 포괄손익의 전체 법인세 효과를 일괄적으로 고려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총포괄손익 그 금액이 계산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자기 주식이 있었어요. 즉 기간 내 배분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법인세 효과 중에서 기간 내 배분을 통해서 자본에 직접 인식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단기 손익 아니면 어차피 기타 포괄손익 귀결될 거라고요. 그 효과를 찾아내서 세전금액에서 차감하시면 금액이 계산되는 논리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법인세계가 익숙하신 분이 아니라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금액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단기가 X 2년도였어요. 항상 단기분부터 보시고 회계 이익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세전이익이죠. 금액 100만 원 시작하시고 자, 세무조정사항 반영할 건데 항상 추인효과부터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요 금액이죠. X년도 감가상각비 한도초액이 10만 원만큼 있는데 X년 초부터 2만 원씩 소멸된답니다. 그럼 작년에 송금 불산입됐겠죠. 시인부적이 올해부터 발생을 하나 봐요.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추인의 효과 2만 원만큼 있고 그럼 나머지 8만 원만큼은 차기부터 적용되겠죠. 총 8만 원만큼이 추인될 겁니다. 자, 다음은 올해 발생한 새로운 세무조정 접대비가 있습니다. 2만 원만큼 플러스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미수이자와 관련된 사항이 얼마만큼 있지? 부인 5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세무조정하면 마이너스 유보라는 소득처분 뜨겠죠. 5천 원만큼 자기유의 추인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주식과 관련된 처분 손익입니다. 얼마 주고 샀나요? 이거 올해 5만 원 주고 샀다가 4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실이 발생했겠죠. 만 원만큼 얘는 기타 소득 처분이 필요한 항목이었어요. 자, 그리고 X년 말 FVOCI 금융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을 했답니다. 그럼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FVOCI 자체는 환원 처리를 해주시고 만 원, 평가 손익은 소득 처분 기타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FVOCI는 차기 이후에 만 원만큼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와 관련된 사항이 될 거니까. 자, 전체 그럼 과세소득 금액 계산되겠네요. 98만 5천 원만큼 계산될 거고요. 단기 법인세입니다. 세율 변동이 아마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20%네요. 금액 계산하시면 19만 7천 원의 금액 계산되겠죠. 이연법인세 효과 계산할게요. 자, 이연법인세 자료에 보시면은 아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일시적차에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 무슨 표현입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은 그냥 인식해도 상관없다. 인식 요건이 충족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사항은 일단은 손익효과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기말금액이 얼마냐 재무상태표 금액을 묻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상계를 가정해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85,000원만큼의 마이너스 금액이 계산될 거고 미래 세율도 변동 없으니까 20%입니다. 17,000원만큼의 순수하게 미래 납부세액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순금액은 이연법인세 자산금액이 계산된다는 논리가 될 거예요. 자, 요 내용을 회계 처리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였습니다. 단기초입니다. 자, 단기초에 전기로부터 넘어오는 일시적 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때문에 10만 원만큼이 유보 처리가 된 금액이 있었어요.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 처리가 될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금액이 있었다고요. 세율 변동 전혀 없었으니까 작년 말에 10만 원 곱하기 20%였겠죠. 2만 원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는 상태 디폴트 텍스 어셋입니다. 자, 단기 변동에 대해서 회계 처리 한번 해봅시다. 자, 기말에 이연법인세 자산 금액은 좀 전에 17,000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단기법인세 부채로 계산된 금액이 190만 7천원의 금액이 되겠죠. 물론 선급법인세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의 감소가 단기 3,000원만큼 발생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법인세 비용 기간 내 배분을 고려하기 전에 금액은 얼마만큼이다? 20만 원. 요 금액이 계산이 됐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20만 원의 효과를 이렇게 반영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자, 봐. 기간 내 배분이 고려되기 전에 전체 순자산 변동 효과, 법인세 효과가 20만 원만큼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야. 이 금액은 현재까지 기간 내 배분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단기 손익 효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이 발생한 사항이라면 배분해 주시고, 그리고 자본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배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찾아야 될 사항은 총포괄이익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인세 효과가 단기 손익 때문인지 기타 포괄 손익 때문인지 이걸 굳이 분석할 이유는 없어요. 무슨 효과만 걷어내시면 된다? 효과만 걷어내시면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장부상에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의 계산이 이렇게 됐을 거라고. 현금 4만 원만큼을 받고 자기 주식이 5만 원만큼 떨어져 나가서 많은 만큼 처분 손실이 아마 자본 조정 항목 이렇게 처리가 됐겠죠. 자, 이 거래와 관련해서 법인세 효과가 얼마만큼 발생을 했는지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법인세 효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법인세 효과는 자기 주식 처분 때문에 발생한 거. 첫 번째는 단기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얼마만큼 있었어요? 얘 때문에 손금 산입이 10,000 원만큼 있었다고요. 세율은 단기 세율이 적용될 거니까 2,000원만큼의 과세 소득이 줄어서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발생할 거야. 반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효과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얘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 2,000원만큼 줄어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줄어든 효과를 어떻게 처리를 하자고요? 원위치 처리를 하시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에서 직접 반영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결과를 통해서 얼마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2,000원만큼 법인세 비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계산 다 했습니다. 계산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법인세 비용에 해당했던 금액은 얼마만큼이 되는 거예요? 기간 내 배분까지 고려한다면 20만 2천원의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최종적인 금액 확인합시다. 자, 세전 금액으로 순이익, 이게 회계이익이잖아요. 100만 원만큼 있었고, 우리 자료에서 세전 기타 포괄 손익 효과는 평가 손실 10,000원 효과가 있었어요. 여기서 법인세 효과 순수하게 얼마를 반영하시면 된다고요? 20만 2천원만큼의 법인세 효과고를 하시면 된다고요. 100만 원 빼기 10,000원 빼기 20만 2천원 금액 계산하시면 78만 8천원만큼의 금액이 계산되겠죠. 답은 1번. 네, 독특했어요. 자, 나머지 20번입니다. 회계 정책 변경에 대한 문제네요. 자, 엑셀초에 설립된 주식회사 대한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X2년 말까지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다가 선입선출을 바꿨죠. 자, 얘는 가중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회계 정책 변경에 대해서 적용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을 적용을 하시면 된다고요? 얘는 소급법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소급법이 적용되는 오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접근하시면 된다.
자, 이 변경을 반영하기 전에 X년도 당기순이익은 21만 원이고 영향을 반영한 X년도 당기순이익자료는 2,000원만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사항은 정책 변경의 영향을 반영한 X1년 말 재고자산 장부금액은 얼마만큼 될 것이냐, 이걸 찾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법 오류 수정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고 X1년도, X2년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X3년 초에 변경이 발생을 했으니까. 자, 재고자산의 크기입니다. X1년 말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재고자산의 크기 X2년 말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올바른 금액, 얘가 장부상의 잘못된 금액 이렇게 바꾸자라는 거죠. 그렇지? 그럼 X2년 말 금액은 적정 금액이 61,000원인데 실제 53,000원 밖에 없으니까 61,000, 53,000원 차이 금액 8,000원만큼이 과소계상돼 있다고요. 과소계상되니까 8,000원만큼 증가하는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정 전에 손익이 나타났어요. 반영하기 전 대안의 X년 당기순이익이 21만 2천원이었답니다. 자, 수정 전의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수정하고 봤더니 수정 이후의 금액이 얼마가 됐다고요? 이고 숫자 잘못 봤네요. 얘가 21만 원만큼 되고 얘가 21만 2천원만큼이 됐대요. 자, 그러면 이 소급법 적용을 통해서 X2년도의 손익 효과는 얼마만큼 증가가 있었다? 2천원만큼 증가가 있었다라는 사항을 역산해서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자, 그런데 X년 말 평가를 통해서 오히려 플러스 8천원이니까 무슨 효과도 있었다? 6천원만큼 마이너스 효과도 존재했다. 얘가 X년도 재고자산과 관련된 사항이죠. 전형적인 자동조정적 오류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발생했던 금액은 6천원만큼 플러스가 됐을 거다라는 거죠. 즉 작년도 말에 재고자산 금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당초 가중평균법보다 6천원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이 영향을 반영한 X1년 말 금액이니까 그 전 금액 48,000원에 비해서 6천원만큼의 금액이 더 많게 되겠죠. 54,000원의 금액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54,000원 나오는 것입니다. 자, 20번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 21번인데 아마 21번이 올해 시험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수익 문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대한의 엑셀런 11월 1일 두 가지 지적재산 라이선스 A하고 B가 있답니다.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한 시점에 각각 이행되는 두 가지 수익물을 나타낸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자,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됐는데 두 가지 수행 의무가 있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수행 의무가 둘이 있으니까 이건 배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각각 그 시점 이제 개별 판매 가격 자료가 나와 있고요. 고정금액 200만 원에 그리고 변동 판매 기준 로얄티가 5%만큼 나오네요. 고정금액은 계약과 동시에 받고 판매 기준 로얄티는 매년 말 받기로 했답니다. 자, 라이선스 A는 계약 시점에 이전하고 라이선스 B는 3개월 후인 X년 2월 1일에 고객에 이전된답니다. 자, 지적재산 라이선스는 기간이 있고 시점이 있잖아요. 얘는 둘 다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분된 거래 가격이 수익 인식되는 시점은 수행의무 이행된 한 시점에 이행이 될 거야. 그런데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판매 기준 로얄티라는 거였어요. 판매 기준 로얄티는 항상 더 늦게 인식을 하셔야 되죠. 수행의무 이행된 시점하고 그리고 실제 판매가 발생하는 둘 중에 늦은 날 인식을 하자. 이 두 가지가 섞인 문제였기 때문에 좀 상당히 곤란한 문제였어요. 분석은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행의무 분석입니다. 라이선스 A, 라이선스 B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이행되는 시점은 X1년도 11월 1일이고요. 얘는 X2년도 2월 1일입니다. 자, 배분해 봅시다. 배부 기준 자체는 개별 판매 가격이죠. 900원 그리고 1,100원 2,000원의 금액이니까 비율 계산하시면은 900 나누기 1,100원 900 나누기 2,000원이죠. 뭘 보고 있는 거야? 45%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55%만큼 배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 중에서 고정대가가 있었습니다. 고정대가는 얼마였지? 200원이었잖아요. 이 비율들을 계산하시면 얘가 90원 나올 거고요. 얘가 110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변동대가가 X1년도 분이 있고 그리고 변동대가 X2년도 분이 있을 거야. X1년도에 받은 금액은 400원만큼이었고요.
X2년도 받은 금액은 900원에 해당했던 금액이었습니다. 똑같은 비율 계산하시면 돼요. 얘가 180원, 얘가 220원 나올 거고요. 얘는 405원, 그리고 얘는 495원만큼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고정대가입니다. 고정대가는 어차피 판매 기준 로열티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A에 배분된 90원에 해당했던 금액입니다. 얘는 언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X1년 11월 1일에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반면 이 110원에 해당했던 부분은 언제 가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X2년도에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딱 수익 이행될 때 그때 인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X2년도에 인식된 금액 중에서 110원만큼 나와 있고, 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판매 기준 로열티란 말이에요. 둘 중에 늦은 날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X1년도 11월 1일에 A에 대한 수익 이행이 됐죠. 그리고 X1년도에 대한 판매 기준 로열티가 확정되는 날짜는 X1년도 12월 31일이란 말이야. 아무튼 둘 중에 늦은 날짜 이 180원만큼은 X1년도에 인식이 됐을 거야. 자, 반면에 요 220원은 X1년도에 판매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로열티 제약은 둘 중에 늦은 날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20원에 해당했던 것도 언제 가서 인식이 된다? X2년도에 인식이 되는 거죠. 반면 X2년도에 발생한 405원하고 495원은 아무튼 둘 중에 늦은 날은 무조건 X2년 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 이 두 가지 합산한 금액 900원만큼이 다 X2년도에 인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X2년도 인식분은 요거 합한 금액입니다. 900원, 220원, 110원 합산 계산하시면 1230원만큼 이렇게 계산된 논리였어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진 않잖아요. 1차 문제에서는 특히나. 자, 22번 문제로 갑시다. 자, 22번. 자, 대한은 인공지능 로봇을 대당 27만 원에 판매해 2년간 총 사회 유지 보수를 위한 방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AI 로봇은 어떠한 변형 없이 즉시 사용할 수도 있고 유지 보수 방문 서비스는 다른 대체 용역자가 수행할 수도 있다. 구별되는 제한 또는 용역이다라는 의미. AI 로봇의 개별 판매 가격은 대당 26만 원, 방문 서비스 1회당 개달 판매 가격 만원입니다. 20대 30대 판매가 있었고요. 현황 정보가 나왔습니다. 찾아야 될 사항은 X2년도 인식할 수익 금액입니다. 일단 수행 의무 분석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수행 의무는 일단은 로봇 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더 있습니까? 유지 보수를 위한 방문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게 한 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만 원의 금액이 계산된단 말이에요. 일단 배분 한번 해봅시다. 개별 판매 가격 확인해 볼게요. 개별 판매 가격은 로봇은 26만 원만큼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방문 서비스가 1회당 만 원이니까 얘가 4회를 기준으로 해서 묶음이죠. 4만 원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그래서 합계 30만 원입니다. 요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 주시면 거래 가격 금액이 나오겠죠. 얘가 23만 4천 원 나올 거고요. 얘가 3만 6천 원의 그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4건이 3만 6천 원이 배분이 됐으니까 한 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9천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다 계산된 겁니다. 자, X2년도에 로봇 판매와 관련해서 인식할 수익입니다. X2년도에는 30대 로봇이 판매가 됐답니다. 배분된 거래 가격 23만 4천 원 곱해 주시면 되고요. 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X년도 40회, 50회 총 90회 제공이 됐어요. 회당 거래 가격이 9,000원만큼 계산됐으니까 이거 합산하시면 된다고요. 금액이 783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나머지 23번 문제로 갑시다. 보고기한의 사건이네요. 틀린 거 찾는 건데 이건 사실 다른 거 다 모르시더라도 배당 선언이 있었잖아요. 자, 주주총회에서 배당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부채 지급 의무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관련된 회계기간 말입니까? 아니면 주총 결의일입니까? 주총 결의일에 발생하는 거죠. 그 보고기간 말에 부채로 인식되는 사항은 아니다. 요거 유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나머지 24번은 희석주당에 대한 문제네요. 자, 일단 유통주식수 자료 나와 있고요. 자, 신주인수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신주인수권 콜옵션을 부여를 했죠. 일종의 잠재적 보통제가 발행된 상태가 될 거고, 그리고 7월에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항상 유상증자 나오면 무슨 효과 고려하셔야 된다고?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효과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된다. 당기순익 자료 나왔습니다. 엑셀런도 희석주당이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순서 확인합시다. 항상 첫 번째는 기본주당이익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주당에게 분자는 보통주익이죠. 당기순이익 자료가 51만 4,800원만큼 있었고요. 우선주만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자료에서 우선주 자체가 없답니다. 그럼 조정금액이 없다는 얘기지. 다음은 분모,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산정을 해봅시다. 항상 1월 1일 기초유통주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800주. 그리고 날짜 따라가면서 실제 보통 주식의 변동내 사건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신주인수권은 부여만 있었고 단기 행사가 없었습니다. 유상증자가 7월 1일에 있었다고요. 이때 유상증자 효과는 뭐까지만 공정가치에 따른 유상증자 효과까지만. 자, 돈 얼마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300주 발행을 하면서 1,000원만큼 들어서 30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공정가치 1,500원에 발행한다면 몇 주만 발행하면 충분했다? 200주. 따라서 이 300주하고 차이에 해당했던 100주만큼은 공짜로 준 무상증자 효과다. 그럼 지금 현재 총 1,000주를 기준해서 100주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10% 무상증자가 발생을 했던 거죠. 여기 80주, 여기 20주 배정. 880주, 220주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더 이상 주식수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간 고려합시다. 얘는 12개월치 효과, 얘는 6개월치 효과. 계산하시면은 총 990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기본 분자 분모 다 계산을 해놨어요. 자, 두 번째 희석 갑시다. 제가 희석 주당 계산할 때는 반드시 뭐 검토하자고요? 오로지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만. 이 문제에서 잠재적 보통주 용량은 오로지 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옵션을 발행을 했을 때는 손익효과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옵션과 관련해서 분자에 미치는 효과는 빵입니다. 우리는 분모에 미치는 효과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적용되는 방법이 자기주식법이 있었고 전환가정법이 있다. 언제 전환가정법 적용한다? 행사를 가정했을 때 돈이 안 들어올 때 돈이 들어오는 사항, 즉 행사 가격이 책정된 잠재적 본대지라면 자, 자기주식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계산 이렇게 하는 거죠. 300주가 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취득하는 금액이 있을 거야. 자, 이때 어떤 금액으로 재취득하는 걸 가정한다? 특정 시점이라고요? 아니면 평균 주가라고요? 평균 주가라고요. 그래서 평균 주가 자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평균 시장 가격 1,250원이에요. 됐나요? 행사 가격은 얼마로 나와 있고요? 행사 가격 1,0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율이 딱 80%가 나올 거야. 80%만큼은 자기주주 재취득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20%에 해당했던 사항입니다. 쏘리. 이거 숫자 잘못 봤죠, 제가? 400주를 기준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400주 곱하기 20% 계산하시면 총 80주가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얘는 분자 효과는 없는데 주식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무조건 희석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최종적인 금액입니다. 자, 기본 분자, 기본 분모, 분자에 미치는 용량빵, 분모는 80주 증가 효과.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990, 80, 1070주고 59만 4,800원 나누기 주식수 계산하시면 딱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아마 481원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481원. 네, 요 내용이었습니다. 24번 문제까지 확인했고, 자, 25번입니다. 자, 현금흐름표 문제네요. 자, 현금흐름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던 것들이 아마 영업 쪽에서는 하면 영업 창출 현금흐름에 대한 문제가 최근 들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그냥 영업 순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업 순현금 흐름 계산하는 것은 뭐 이자 그리고 배당 등과 관련해서 창출하고 이자 배당 법인세와 관련된 요소를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영업 순현금 흐름입니다. 이쪽이 유입효과, 이쪽이 유출효과, 시작은 당기순이익에서. 자, 당기순이익 9,000에서 시작을 하시고 어떤 부분들 걷어내시면 된다고요? 영업활동과 무관한 손익들입니다. 자, 영업활동과 무관한 손익들이 자료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 효과 1,300원만큼 당기순이익에 들어가는 유출효과, 유입효과 잡아서 없애버리시고 토지와 관련된 처분이익 역시 유입효과도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800입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요거예요. 자, 이자 비용은 영업이 될 수도 있고 재무가 될 수도 있는데 회사의 활동 분리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죠. 얘는 분명히 영업활동으로 분리한다라고 하니까 영업과 관련된 손익 맞아요. 하지만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 비연금 거래거든. 그리고 그 비연금 거래를 통해서 장부이 변동하는 것은 사채 장부 금액이 변동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사채 할인 발행이나 또는 할증 발행 자금 상각과 관련된 사항들은 비록
이자의 지급이 영업활동으로 구분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얘는 각각 재무활동 쪽으로 이런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자금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기 나오고 얼마인지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여기서 제시가 되는 거죠. 사채 추가 발행이나 상환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발행을 통해 변동도 없고 상환을 통해 변동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채 장부금이 변동했다는 얘기는 자금 상각고가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채 순액의 증가가 300만큼 있었다. 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효과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자 비용 중에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과 관련된 300만큼은 얘는 현금 유출 효과가 없고 동시에 얘는 재무활동과 관련된 손익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손익 분석이 됐으니까 영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손익이 분석입니다. 이거. 그리고 얘 이자까지 포함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니까 요 항목들의 조정을 반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선급 급여에 대한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1,200원이 될 거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증가, 차변 3,100원이죠. 재고자산은 줄었네요. 재고자산 감소 800, 자산 감소 대변. 매입 채무도 줄었네요. 매입 채무 감소, 부채 감소, 차변. 미지급 이자의 증가니까 대변 항목이 되겠죠. 미지급 이자의 증가 500, 영업활동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당기 법인세 부채의 증가 100원만큼 이렇게 되겠네요. 그 모양 보시면은 아마 이런 모양새가 나타날 겁니다. 차익 금액 5,700원만큼 순유입 효과가 계산되겠습니다. 답 4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아마 중급회계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고급회계 파트에 강편 들어가도록 할게요.